1980년대 태국은 연 10%씩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그 기적의 나라가 믿기 어려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겨우 2.5%에 멈췄고 주변 동남아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태국 주식 시장은 올해만 23% 폭락하며 전 세계 주요 시장 가운데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죠. 더 충격적인 건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79%까지 떨어지며 일본처럼 깊은 디플레이션 함정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아시아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태국은 대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오늘은 태국 경제가 어떻게 기적에서 위기로 돌아섰는지, 그리고 이 나라 앞에 놓인 미래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태국은 역사적으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였거든요. 프랑스와 영국 식민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전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죠. 이 독특한 위치 덕분에 태국은 무역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후 태국은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동남아시아의 주요 쌀 수출국이 됐고, 이런 추세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됐습니다. 플라자 합의로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태국 경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태국이 이 합의에 직접 참여한 건 아니었지만 태국 화폐인 바트가 달러에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바트 가치도 함께 떨어졌고, 이는 일본 제조업체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됐어요. 일본 기업들은 비용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말라카 해협의 교차점에 위치한 태국의 전략적 무역 이점에 주목했죠. 이곳은 주요 해상 운송 경로였거든요. 태국 정부가 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의 문을 열자 일본 기업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공장과 사업장을 태국에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변화는 태국을 농업 자급 경제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필수품을 수입하는 경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내의 다양한 혜택을 가져왔죠. 산업화는 농업에도 도움이 됐습니다. 기본적인 자급 농업에서 더 기계화된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공장 일자리를 얻게 됐거든요. 1982년부터 1997년에서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까지 태국 경제는 거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출주도 성장 모델은 엄청난 성공이었죠. 바트와 달러의 고정환율 덕분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꾸준히 유입됐습니다. 고정환율은 환율 리스크를 줄여 태국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었거든요. 태국의 쌀 수출도 역사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이는 어려운 시기에 신이 내린 선물 같았죠. 쌀은 주식이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비탄력적 상품입니다. 가격이 변동해도 특히 이웃쌀 소비 국가들에서 수요는 꾸준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의 총 수출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상황은 매우 역동적입니다. 쌀 수출은 2017년 최고치에 비해 36% 급락했습니다. 이 하락은 인도와 베트남 같은 주요 쌀 수출국들과의 경쟁 심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같은 주요 수입국들의 수요 감소, 그리고 태국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역풍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게다가 쌀과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과거 미국 무역 관세의 영향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태국은 한때 일본의 자동차 제조 노하우와 경쟁력 있는 태국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네트워크로 핵심 수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태국은 여전히 동남아시아 최대 자동차 제조국이죠. 하지만 생산 라인은 예전만큼 활기차지 않습니다. 태국의 연간 자동차 생산량은 2024년 150만로 감소했는데 이는 2023년보다 8% 줄어든 거예요. 10년 전 최고 생산량과 비교하면 39%나 감소한 겁니다. 태국의 낮은 인건비는 한때 자동차 제조업체와 철강 생산업체 등에게 공장을 짓기 좋은 곳이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태국 노동자의 임금이 현재 베트남 같은 곳과 비교하면 비싸 보이거든요. 스즈키와 스바루 두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는 태국 공장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는 태국 부품 공급업체에 덜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일본 경쟁업체들을 밀어내고 있죠. 하지만 더 큰 원인은 가계 부채입니다.
정부가 2011년 첫 주택 구매자와 자동차 구매자에게 세금 환급을 시작하면서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했거든요. 태국 가계는 GDP의 92%에 해당하는 부채를 안고 있는데 이는 2007년 미국의 99%보다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자동차 시장만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태국 경제 전체에서 희망의 빛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비자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는 소비자의 소득을 지출해서 부채 상환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 소비가 정체됐고 소비자 신뢰도가 급락해 6개월 연속 하락하며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많은 소비자가 비싼 물건 구매를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민간 소비 지출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지역 전체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예요. 태국의 출산율은 유럽보다 낮습니다.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가진 국가에 속하죠. 2024년까지 여성 한 명당 출산율은 약 1.3명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 같은 나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최소한 늙기 전에 부자가 될 만큼 운이 좋았다면 다행이었을 텐데요. 이런 인구 변화는 많은 노인이 퇴직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우려됩니다. 국가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8명이 자녀의 소득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태국의 출산율이 이렇게 빠르게 급락했을까요? 이 인구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부가 가정 내 출산율 감소를 장려하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국가 인구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캠페인은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가난해진다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1963년에서 1983년 사이 태국은 매년 약 10,000명의 신생아가 태어났지만 이후 40년 동안 꾸준히 감소했어요. 오늘날 출산율 하락은 교육과 생활비 상승 같은 더 광범위한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의 교육 기간이 길어질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을 벌기를 선호하고 자녀를 적게 낳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정적 시간적 비용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갖는 것이 상당한 갈등이 됐습니다. 태국 경제의 가장 위험한 문제 중 하나는 인플레이션 부족입니다. 태국의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0.79%까지 급락했어요. 올해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왔고 핵심 인플레이션은 계속 중앙은행 목표치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문제가 아니라 태국 경제의 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시사하는 거죠. 수요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가격 압력이 없는데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할 수 없다는 걸 반영해요. 간단히 말하면 소비자들이 높은 비용을 감당할 만큼 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감히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목표 범위보다 낮은 지속적인 저인플레이션은 경제 지표일 뿐 아니라 소비자 신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신뢰가 감소하게 되죠. 기업들은 가격 결정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릴 수 없거든요. 임대인들도 지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임대료를 올릴 수 없습니다. 투자 측면에서 제품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하락 추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미래 수익을 위해 투자할 동기를 잃게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금 상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노동소득이 정체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감소하며 경제 내 자금 순환을 막게 되죠.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기업 모두 지출과 투자 결정을 미루면서 경제 신뢰도가 더욱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저가격 현상은 태국이 일본의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위험의 핵심입니다. 디플레이션 함정은 가격 하락이 소비자 출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결국 생산 감소로 이어지는 위험한 악순환이에요. 임금이 더 떨어지고 가격이 더 떨어지죠. 1990년대 버블 붕괴 후 일본이 이 함정에 빠져 회복하기 어려운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하락은 단순히 채소와 과일 가격이 떨어지는 일시적 효과가 아닙니다. 태국에 들어오는 중국 제품이 인플레이션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많은 태국 기업이 저렴한 중국 제품과의 가격 경쟁에 직면하고 있는데 태국과 아세안 최종 시장에 중국 제품이 범람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비용이 올라도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수입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 덤핑을 통제하는 등 직접적인 정부 조치가 필요한 구조적 문제예요. 단순히 통화정책위원회가 금리를 인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국내 어려움 외에도 태국의 장기 경쟁력은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낮은 보상 경제와 높은 정치적 리스크를 가진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고 있어요.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태국의 수출 산업은 축소되는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기존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글로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 산업은 꾸준히 새로운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기술로 대체되고 있어요. 반도체 제조 같은 혁신적인 최첨단 제품 라인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 태국은 이미 첨단 기술 제조업 유치에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같은 지역 경쟁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죠. 미래 산업을 위한 빠르고 결단력 있는 전환이 없다면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 겁니다. 1980년대 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렸던 태국은 이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 함정으로 빠져들고 있고 가계부채는 GDP의 92%까지 치솟갔으며 출산율은 유럽보다 낮아졌죠. 한때 동남아 제조업의 중심이었던 이 나라는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같은 경쟁국들에게 하나둘씩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금리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중국산 저가 제품의 범람, 급격한 고령화, 그리고 침체된 소비자 신뢰, 이 모든 문제가 동시에 태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말이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태국은 과연 두 번째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아니 20년을 겪게 될까요? 연간 3,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화려한 해변 뒤에 숨겨진 태국의 진짜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